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피플을 직접 만나서 전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언론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경기도 안산의 재선 의원이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과기정통 정조위원장을 모셨는데요. 전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그래도 2024년도나 네. 2025년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네. 많은 일들이 정리가 돼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요,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KBC 광주방송 호남 시청자, 또 그리고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이잖아요. 네. 수도권에 계신 우리 호남민들에게 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2026년 설 연휴 사실은 조금 더 여유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운과 행복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2024년, 2015년 대한민국이 역사의 격변기였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 호남민들이 정말 앞장서 주셨고 계엄을 막는데도 호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라는 그런 정신이 바로 호남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호남 정신 네.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위원장님 보니까 이 민주당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쭉 이력을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네. 대학생 때 네. 네, 평화민주당입니까? 네. 입당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1987년도에 6월 항쟁이 있었고요. 네. 그해 대선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소위 1로 3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네. 그 불행히도 저희가 정권 교체 실패하고 그해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죠. 네. 근데 그 다음 이듬해 총선이 있는데 1988년도 13대 총선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재야 인사들에게 대통령도 대구 경북 사람이고 그다음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5.18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이제 임채정 그다음에 이해찬, 운동한 박사님 이런 분들에게 평민당에 입당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당시 제가 학생운동에 이제 대외 협력 사업을 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학생운동 그룹에게 그러니까 평민당 입당을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그때 당시에 이제 98명이 조직적으로 평민당에 입당을 하는데 학생 대표로 입당을 하게 돼서 평민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고 5.18 강주 국정조사를 하고 그다음 50 청문회를 하는 그래서 청문회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바로 13대 총선 결과로부터 비롯된 거고요. 그때부터 이해찬 총리랑도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네. 네, 대학생 때 대학생 대표로 네. 1988년도에 네.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지금까지 네. 쭉 민주당 생활하고 계시니까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네요. 정확히는 38년 네. 정도 되고 중간에 이제 공직으로 가서는 이제 탈당을 하긴 했는데 네. 한 번도 평민당과 이 다른 정당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오직 일편단심. 예, 민주당. 네. 김현 위원장님의 인생이 민주당의 인생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굉장히 이 화려한 이력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네, 보니까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네, 춘추관장 네. 또 그리고 최연소 춘추관장 역임을 하셨는데 청와대 춘추관장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이제 대변인실,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간 거는 이제 대변인실에 부장으로 들어가서 부국장까지 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02년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때부터 행정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인수위 때부터. 제가 주로 했던 일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지원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취재 지원 업무와 그다음에 수석 보좌관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공간이 바로 춘추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리가 춘추관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춘추관이 만들어진 게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여성에게 춘추관장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뭐 박선숙 대변인이 하긴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기자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게 다양한데 그리고 기자들이 좀 거세잖아요. 거치나요? 뭐 네, 기자 정신이 투철하다. 예, 그러기도 하고 되게 업무가 다양해서 여성이 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도 지원 업무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분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양폭하지 말라, 양주폭탄 마시지 말라 이제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가판 보는 걸 없앴고요. 네. 그리고 그 언론 보도가 오보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 네. 그다음 언론사 방문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론사 방문은 이제 기사를 고치기 위해서 네. 가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론 문화를 바꾸는 것이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 춘추관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세 번째 춘추관장이었고 제일 오래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 대폭 열어버렸죠. 네, 개방형 브리핑인데요. 이전에는 한정된 언론사만 출입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저희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네. 하면서 인터넷 매체들도 출입이 가능하게 열었고, 그리고 지역 언론도 뭐 다 각 도마다 한 언론사만 그 이전에 출입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 조건이 되면 다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중앙 매체도 마찬가지로 한 뭐 13개 언론사에서 대폭 확대해서 당시 한 300여 명이 출입을 했고요. 등록은 500명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야, 500명이나 등록한 네. 기자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관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능력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기자들하고 되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긴장 관계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2년 차 들어서는 되게 언론하고 되게 소통을 잘 하시고 저희가 그 기간 중에 가장 이제 좀 고통스러웠던 게 탄핵이 이제 발의가 돼서 기각될 때까지 대략 한 50일 동안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그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등산도 하시고 네. 또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그 용산에서부터 시작한 건데요. 그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도입을 해서 하다가 사실은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걸 다 지원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네. 시절에 행정관으로 발탁이 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굉장히 각별했는가 보죠? 저희가 이제 앞서 평민당에 입당한 건 1998년도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고 이해찬 총리는 평민당으로 정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1990년도에 3당 합당이라는 정말 그 정치 역사에 큰 변화 내지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정당을 바꾼 거잖아요. 민주당을 하시다가 YS가 민정당에 들어가서 3당 합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91년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야권 통합론이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91년도부터 논의를 하고 92년 총선에 이제 같이 합쳐서 민주당으로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평민연, 그러니까 그 평민당으로 시작한 재야 출신들과 평민당으로 시작하신 이분들이 합쳐져서 민주개혁 정치 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 조직에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조직에서 일하게 된 게 92년도부터니까 2년이 꽤 오래됐고, 그리고 2002년도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는 이인재 대세론이라고, 그때 모두 다 이인재 대통령 대망론과 대세론이었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될 거다고 했던 몇 안 되는 당직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걸 대통령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그 일화 중에 하나인데 성가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또 외자고 그리고 좀 기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92년도부터 활동한 것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 대선 치르고 눈여겨보셔서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여성이라도 좀 당차게, 그리고 기자들한테 할 말하고 또 이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 싶어서 아마 시키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정치인 김현 하면은 언론개혁이라는 이제 네.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집권당 지금 뭐 언론 관련 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쭉 평생을 그냥 언론 운동에 앞장섰어요. 공보 파트에 제가 처음에 대변인실에 당직을 맡아서 공보 지원 업무를 하고,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한 가판이라고 전날 그렇죠. 신문이 나와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고 네.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춘추관에서 4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당으로 와서는 이제 부대변인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19대 국회의원 되고서는 이제 한명숙 총리 모실 때, 대표로 모실 때 이제 대변인, 이해찬 대표 시절의 대변인, 그리고 쭉 대변인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부위원장, 상임위원 하면서 또 방송 정책 또는 뭐 언론 관련 일을 하고, 지금은 또 상임위가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보니까 2000년부터 해서 이제 중간에 추미애 대표님 모실 때도 대변인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대표 다시 될 때는 대변인 많이 했으니까 새로운 현대정당, 디지털,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쪽 파트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보나 언론 정책을 다룬 거는 대략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년 동안 네. 상대했던 언론인, 기자 수가 몇천 명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 사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전직도 있고, 이제 핵심적으로 그 언론사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전공은 예. 대학교 때 역사를 했어요. 네, 사학과였는데 어떻게 언론개혁 운동에 뛰어들었나요? 결국은 이제 기록이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리고 춘추관도 기록하는 곳이죠. 기록의 역사다라고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회의를 다 기록을 남기셨고요. 비공개 회의도 기록을 남기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쳐도 겪인 이지원 시스템 도입한 것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것 때문에도 이제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록의 방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기록하는 게 기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또 기록이고, 그래서 과거가 온전하게 잘 기록이 남겨질 때 이제 현재나 미래가 내다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대변실 근무를 시작을 해서 기자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그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좀 일을 하면 되게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일관성 있게, 예, 일관성 있게. 예, 집중하시는 예. 예,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네. 예. 갖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도 하고 네.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방송 정보통신위원회 지금 집권당 관사로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언론개혁 관련해서
정말 20년 넘게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딱 하나 이거야말로 내가 자랑할 만한 성과다라는 걸 꼽는다면요? 방송사법 개정과 제정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인수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KBS, MBC 등 파업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방송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걸 이제 저지시켜내기 위한 투쟁이 쭉 있었는데 그래서 1년 가까이 사실은 정상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2018년도 동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이사장 해임이라든가 사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언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반추를 해보면 MBC 바이든 날리면을 기점으로 MBC를 탄압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KBS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서 그 수신료로 들어오는 재원을 좀 압박하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고요. 그다음 YTN은 민영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성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TBS를 사실상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려면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가 좀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가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을 한데 묶어서 지상파 방송,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종합 편성, 유료 방송 사업이 한꺼번에 묶여서 방송을 좀 정상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에 입각해서 방송통신 미디어 를 같이 묶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해서 제정법을 만들었던 게 제일 유의미 있다. 그 과정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는 또 그게 본인의 축출법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송통신을 정상화시키는 법을 제정했다는 게 가장 큰 산을 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방송 3법인데요. 이사구조 개편하는 거하고 이제 시청자위원회, 그 다음에 편성위원회, 그 다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는 법을 개정한 것이 제가 했던 방송 언론 개혁에 큰 족적을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요. KBS 이사 7명 방통위 체제에서 임명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다 네, 무효 문제가 판결 됐다. 내렸잖아요. 예, 그리고 네. 또 청와대에서도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KB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KBS 이사를 새롭게 공모해서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사장 선출하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안착이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으로 발돋움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소위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한 박장범 사장의 거취도 다시 논의가 되면 공영방송이 좀 탈바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상화되는 데는 1, 4분기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YTN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YTN도 이제 유진그룹이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승인 취소 판결 내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이제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매각하고 이인 구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고 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YTN의 최대 주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변경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공영방송을 완전히 그냥 짓밟았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뭐 강연한다고 그랬는데 광주시에서 네. 그걸 불허해서 아마 무산된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는 그 직무유기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전 MBC 시절에 저 배임 법화. 혐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하라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는 이제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SNS 글 올린거나 유튜브 출연해서 공무원의 중리 의무를 저버린 것,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 이거가 지금 이제 송치가 됐는데 지금 더디네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아무리 이제 뭐 그 극우의 보수의 여전사라고 해서 인지도가 높아도 지금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사실 뭐 좀 희화시킨 대목이 이제 빵진숙이라고도 일명 불렸지 않습니까? 그 네. 법카 유형이 사실 굉장히 좀 보통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치고는 좀 와인 뭐 주유소 사용 문제나 또 뭐 그 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진짜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복귀하는 게 쉽겠느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네. 상당히 뭐 여론조사 높게 나오고 있는 1등 거죠. 네. 뭐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만났더니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이길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궁금한 거는 네. 이 김부겸 전 총리가 과연 대구시장에 출마할까요? 저도 뭐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 총리 저 서거 때 상주 역할을 하셨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관계도 되게 두 분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하고 있는 것 같고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건 아닌지 그다음에 홍일학 전 의원께서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이제 강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당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제명 조치했고 결과적으로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네. 처리되는 이른바 숙청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인물을 뭐 알아보고 있다라는 뭐 그런 류의 메시지가 나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 공천 줄까요? 또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서울시장 안 나가고 바로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뭐 세세원까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안 주는 흐름으로 형성이 되겠죠. 공천 안 주는 쪽으로. 네. 네. 그리고 그런 기술은 아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국민의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저희는 시스템 공천이고 경선 룰에 대해서도 이미 다 이제 중앙위원회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는 지역 선거를 준비를 하고 선출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이든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면 당대표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라고 보여주고 또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를 대서 다양한 전술구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단식을 하고 나서 직후에 한 게 제명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적 제거하고 내지는 본인에게 부정적이거나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수순밖에 아닌가로 보면 오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꼭 보는 게 정가의 보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장동혁 대표 오세훈 현 서울시장 공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유력한 거예요?
떠오르는 인물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네. 적당한 그럼 건 나경원 의원? 뭐 염두에 두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도 경선을 했었잖아요, 두 분이서. 네. 억울하게 네. 지게 된 사람이고 하니까. 네. 그리고 법사위원회 하는 거 보면 뭔가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최근 전국을 뭐 뜨겁게 달궜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합당 추진 문제 이 네. 논란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겁니까?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연대 협력 이것을 위한 실무 단위를 구성하는 걸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합당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라고 됐습니다. 예. 네, 결론은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연대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네. 왜 합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좀 방식을 열어놓고 보는 게 아닌가. 네. 합당이면 이제 1대1이 될 수도 있고 또 흡수 합당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세력 대 세력 간의 그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니까 좀 더 넓혀놓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딱 한다 그러면 합당밖에 없는 건데 그 뒤에 하는 거니까 다음 지도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합이라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예. 열어두고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세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세력이 있을 네. 수 있어서. 손아부당도 네, 그럴 얘기하신 수 거예요?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지방선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하기로 보니까 조국 대표도 그런 입장을 네,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두 당은 연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연대와 협력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공천을 안 하는 방식으로도 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양보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딱히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뭐 호남 지역에도 경쟁이 치열한데 사실은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술구사 그다음에 협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신 지 이제 8개월 됐는데 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네, 그리고 쉬지 않고 한다. 네.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일은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여론을 듣고 있고요. 특히 그게 강남 3구 쪽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제 지역은 워낙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고 그리고 지금도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대통령 하려고 태어난 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어요. 네, 대통령 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업무 보고도 다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처에게도 공개할 것을 주문하시잖아요.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은 소수가 알면 그게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건데 다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 정보가 있고 어떤 정책이 곧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자들이나 이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인재 유출을 어떻게 막겠다. 그다음에 AI 강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라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약 사항이 이제 5천 시대를 코스피 5천 시대를 임기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6개월, 7개월 만에 이미 달성이 됐잖아요.
그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받은 40, 50대 직장인들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그 자산 증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부동산 정책 잡겠냐. 근데 이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대목에서 저희가 역대 정부에서 매번 잘 안 됐던 정책이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거로 보면,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것이 어떻게 소득이 재분배되느냐, 그리고 희망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아까 국무회의 업무 보고, 그리고 주요 회의,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에 가서 한다거나 경남에 가서 한다거나 이런 회의들이 되게 그 지역 주민에게는 많은 이제 균형 발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런 대목이 높게 평가받는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귀한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치인 김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2014년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안산이란 지역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이제 진상 규명, 그리고 생명 안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을 이제 최우선의 과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호 문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좀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경제적으로 좀 더 부강한 나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휘둘리지 않게 좀 잘 사는 나라를 좀 꿈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분단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김대중의 정신, 그 이전에 문익환 목사가 꿈꾸던 그런 통일된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이렇게 슬기로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춘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김현 위원장님께서 꿈꾸고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꼭 오기를 저도 함께 기원해 보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을 모시고 언론개혁과 국민소통, 그리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